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7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충격적인 것은 선고문을 읽는데 4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느냐? 우선 47개 범죄 혐의를 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인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 수사 자료가 20만 페이지가 된답니다. 여러분 20만 페이지가 되고 그것을 요약한 공소장이 페이지 수로 수백 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소설 한 편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분이 무슨 대역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쿠데타 모의를 했습니까? 왜 이럴까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그 밑에 직속부하 한동훈 차장이 지휘하는 이 수사팀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길어진 것 아닙니까? 한두 건으로 딱 끝내야지 47건의 혐의를 기재했다는 것은 47개 중에 뭐 한두 개만 맞으면 되지 하는 이런 심리 아닙니까? 사격수가 정확하게 한 발로 딱 적을 쏴 죽여야지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그 방향으로 수백 발 수천 발을 쏴가지고 요행으로 한 사람을 잡는 식의 생사람 잡기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무릇 뜯기 수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47대 0입니다. 스코어가 47대 0입니다. 그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는 지금 법무장관을 거쳐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으로 이 사건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입장 밝히기 싫으면 정치인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가 책임을 져야 할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서 이렇게 참패를 했으니까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위원장 그만둬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 그만둬야 할 충분한 사유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작년 9월에 결심 공판에서 아주 감동적인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 최후 진술의 한 대목에 공소장으로 소설을 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명언입니다. 공소장으로 소설을 썼다. 그 소설을 쓰는 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문재인, 김명수에 맞춰가지고 전 대법원장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일단 이분이 구속됐다 풀려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상당한 장기간 한 7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소설을 썼다는 겁니다. 소설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소설을 쓴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소설을 썼다는 게 이 최후 진술에 나옵니다. 최후 진술 전문을 제가 구해서 읽어봤는데 요거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호흡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한 반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작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5-1부 재판장은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올가맬 거리를 찾아낸 먼지털이식 수사였다면서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차장이 지휘하였던 검찰 수사를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어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징역 5년,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는데 어제 세 분이 다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돼 같은 해 3월 25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정식 재판이 시작된 후 277회에 걸친 공판 기일이 있었고 기소 4년 7개월 만에 1심 절차가 끝난 겁니다. 277회 재판, 그것도 억울한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게 그 정신력이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양 전 대법원장의 최후 진술 전문을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미로와 같은 이 사건의 심리를 세심히 이끌어 오신 재판부 판사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가 대법원장이 일대의 일로 인해 이토록 큰 분란이 일어난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실망을 느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사법 신뢰의 확보를 지상의 과제로 하여 온 힘을 다해왔으나 소용돌이치는 정치 격변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로 모든 노력이 허공으로 달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극심한 자괴감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 재판이 시작된 지 벌써 4년 반이 흘렀고 수사가 개시된 때부터는 무려 5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 정치 권력의 광풍이 사법부를 정신없이 휘몰아치던 이 사건 초기의 험악한 분위기는 점차 잊혀지고 폭풍 뒤의 난파선과 같이 망가진 잔해만이 표류하며 사건의 본질을 찾아보기 어렵게 합니다. 왜곡된 사실과 가짜뉴스로 인해 추락된 이미지는 일반인의 뇌리에 거의 고정관념같이 자리 잡고 지금까지도 온라인 등을 떠다니며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얼마 전 어떤 형사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건을 기소한 검찰을 두고 한 언론이 사설에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당시에 집권정당이 표를 얻고자 피고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서자 검찰이 부하뇌동했을 것이다. 검찰은 누구나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검찰은 제1, 2심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상고까지 함으로써 권력을 이용해 죄 없는 사람을 끝까지 괴롭혔다. 정치권과 검찰이 반성과 사과 없이 이대로 간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지금 이 사건도 그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정치 세력의 엄험한 공격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고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천병 역할을 한 것입니다. 권력으로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민주적 헌정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훨씬 더합니다. 요게 요 단락이 아주 핵심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정치 세력의 엄험한 공격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고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천병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치 세력은 문재인 정권, 그 속성이 종북적인 정권, 그리고 거기에 발탁된 김명수 대법원장, 그 다음에 수사라는 명목으로 천병 역할을 한 검찰, 이게 일체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문재인, 김명수,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특히 검찰은 천병 역할을 했답니다. 문재인 정권의 천병 역할, 종북 정권의 천병 역할, 양승태 대법원장이 보기에는 법치 파괴의 천병 역할을
그 한동훈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지금 여당의 선거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선고는 큰 정치적, 역사적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으로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 이걸 딱 줄이면 쿠데타입니다. 반역이고 내란 선동에 가까운 이 국가 반역질을 했다는 게 전 대법원장의 생각입니다. 네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문재인, 김명수, 윤석열, 한동훈이 이어서 계속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후 진술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초 법원 내부에 무리가 일어나자 사법부는 2018년 5월까지 거의 1년 넘게 3번이나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중 2번은 저가 퇴임한 후에 이루어졌고 마지막 조사는 사법행정의 최고 기관인 법원행정처장이 이끄는 강력한 팀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심층적인 조사를 거쳤으나 결국 형사 조치를 취할 만한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이 났음은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조사팀이 의도적으로 피고인들의 범죄를 감추었을 리가 없고 조사에 참여한 법관들의 법적 소양이 부족했던 것은 더더구나 아닐 것입니다. 사실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집권하고 있던 정치 세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얼마 뒤인 그해 9월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의 축사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는 축사에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려 전례 없는 위기 상태에 봉착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그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기정사실로 하고 이미 거친 사법부 자체 조사 결과는 외면한 채 수사를 더하여 이를 찾아내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의 중앙홀에 와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비롯한 많은 법원 가족들을 앞에 두고 축사의 내용으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법원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날 대통령이 전례 없이 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일 터이고 이는 당시 집권 세력이 줄곧 갖고 있던 생각을 단적으로 나타낸 일임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전체주의의 위험을 경고한 조지 오웰은 그에 져서 1984년에서 권력의 속성을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이 말은 당시 집권 세력의 의도를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하여 권력으로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려 나선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검찰은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그 직속부와 한동훈 차장이 했던 수사를 비판을 합니다. 직무상 수시로 법원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검찰로서는 그동안의 불만을 풀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이 사건 수사에만 무려 80명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의 검사가 동원되어 다른 부서에서는 검사 부족으로 업무가 지연된다는 말까지 떠돌 정도였습니다. 수사 범위는 끝도 없이 사면팔방으로 무한정 확대되어 제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때부터 퇴임한 때까지 전 재임 기간을 대상으로 원래의 이슈와 관련도 없는 법원의 구석구석까지 사사시 뒤졌습니다. 이것은 수사입니까? 수사가 아닙니다.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옳과 넣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이식 행태의 전형적인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한동훈 고발장처럼 들립니다.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옳과 넣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이식 행태의
전형이며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입니다. 자고 세면 수사 상황이 중계방송하듯이 보도되고 재판 거래,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들어보지도 못한 온갖 허황되고 왜곡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관련 인사들은 변명할 틈도 없이 수사 초기에 벌써 죄인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끊고 다음에 뒷부분을 소개를 하겠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애국 운동가도 아니고 억울한, 그러나 수단이 없어가지고 당하기만 하는 약한 서민도 아닙니다. 전 대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대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옳과 넣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들이식 형태의 전형이며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입니다. 검사에서 장관으로, 장관에서 이제 정치인이 되어가지고 표를 달라고 하는 한동훈, 이건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후속 진술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